나는 양강도 해산 출신이고 28살이었다. 10살 때 외운 해부학 구조도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심장, 폐, 대동맥. 총알이 어디를 뚫으면 살고 어디를 뚫으면 죽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외과 의사니까. 그런데 그 밤 나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냥 도망치는 여자였다.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손이 남달랐다. 손가락이 길고 감각이 예민해서 어머니는 내가 피아노를 잘 칠 거라고 했지만 나는 15살 때 처음 돼지를 잡는 것을 도왔을 때 손이 전혀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했다. 피가 쏟아져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무언가를 잘라내는 행위가 나를 오히려 침착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량강도 해산의 작은 동네에서 그 손을 알아본 사람은 중학교 담임 선생이었다. 선생은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아버지는 딸 자식 공부시키는데 돈을 쏟아붓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평양의학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다. 평양의학대학은 내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냉혹한 곳이었다. 지방 출신은 기숙사에서도 따로 묶였고 평양 출신 학생들은 지방 사투리를 쓰는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시선을 내려깔았다.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였다. 성적으로 압도하는 것.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해부학 교재를 통째로 외웠고 실습 시간에 가장 먼저 메스를 들었으며 교수가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졸업할 때 나는 전체 수석이었다. 지방 출신 수석은 사상 처음이었다고 교수가 졸업식에서 말했고 나는 그 순간 북한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실력은 통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평양 적십자병원에 배치받은 첫 해, 나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다. 맡겨진 수술은 다른 의사들이 꺼리는 것들이었다. 복잡한 복부 손상, 감염이 심하게 진행된 상처, 수혈이 제대로 안 되는 환경에서의 긴급 절개. 수술실에 들어서면 소독약 냄새와 금속 냄새가 뒤섞였고 수술용 장갑 안에서 손이 땀으로 젖는 일이 반복됐지만 나는 그 냄새와 긴장감이 오히려 좋았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수술대 위에 환자가 눈을 뜨는 순간 그 안도감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다. 문신은 23살 때 새겼다. 평양에서 문신은 범죄자의 표식으로 여겨졌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오른쪽 쇄골 아래 작은 침엽수 한 그루. 해산의 겨울산을 기억하고 싶었다. 아무도 꺾지 못하는 것을 몸에 새기고 싶었다. 병원 동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나의 수술 실력 앞에서 그 수군거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과장은 내가 수술실에 들어오면 다른 의사에게 맡기려던 케이스를 도로 내게 넘겼고 나는 그것을 자부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25살 나는 파병 명단에 올랐다. 군 의료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통보였고 지원 형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절이 불가능한 명령이었다. 동료들은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파병지는 험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나는 짐을 쌌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낯선 곳에 대한 긴장감이 더 크게 느껴졌고 나는 그 긴장감을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해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어머니는 말없이 오래 전화를 붙들고 있었고
나는 괜찮다고만 했다.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파병지에서의 첫날 밤은 화약 냄새로 가득했다. 전장은 교과서가 설명하지 않는 냄새를 가지고 있었다. 화약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이고 거기에 사람의 피 냄새가 더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병원 냄새가 아니었다. 처음 이틀은 그 냄새만으로도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셋째 날부터는 냄새를 인식하지 않는 방법을 몸이 스스로 터득했다. 야전 수술대는 허리 높이도 제대로 맞지 않았고 조명은 흔들렸으며 수혈 물자는 항상 부족했다. 나는 부족한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것들만으로 최선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매일을 버텼다. 파병 첫 달에 나는 17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복부 파편 제거, 하지 절단, 흉강 출혈 지혈.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22살짜리 병사였다. 복부에 파편이 3개 박혀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대동맥 바로 옆에 걸쳐 있었다. 손이 0.3cm만 흔들려도 그는 수술대 위에서 죽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손을 집어넣었다. 파편을 짚는 순간 조명이 한번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손가락 끝에 감각에만 집중했고 파편은 빠져나왔다. 병사는 살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텐트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파병지에서 나는 2가지를 잃고 2가지를 얻었다. 잃은 것은 잠과 감정이었다. 매일 밤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어느 순간부터 환자가 죽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울 에너지 자체가 소진되어 있었다. 얻은 것은 판단력과 속도였다.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 어느 케이스를 포기해야 다른 케이스를 살릴 수 있는지를 몇 초 안에 결정하는 능력이 생겼다. 그 능력은 나중에 탈북 루트를 선택할 때도 쓸모가 있었다. 파병지에서 나는 동료 군의관 한 명과 가까워졌다. 그는 나보다 5살 많은 남자였고 복강경 수술에 능했다. 우리는 서로의 수술을 보조했고 교대로 자면서 수술실을 지켰으며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때 서로에게 건빵을 건넸다.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감정이라고 정의할 여유가 없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기대는 사람들이었다. 그가 먼저 귀한 명령을 받았다. 마지막 날 밤 그는 내 오른손을 2손으로 잡고 수술을 더 잘하는 의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웃으며 흘려보냈지만 그 말이 내가 파병지에서 받은 유일한 인정이었다. 나는 그로부터 넉 달 후에 귀환했다. 평양에 돌아온 날 공기가 달랐다. 화약 냄새가 없었고 밤이 조용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병원 동료들은 나를 반갑게 맞았고 과장은 수고했다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날 저녁 기숙사에 돌아와 오랜만에 온수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너무 낯설어서 잠시 멍하게 서 있었다.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이 평범한 일상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나는 병원 복도에서 불려갔다. 복도 끝에서 나를 부른 사람은 병원 정치위원이었다. 정치위원은 병원에서 의료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상과 충성도를 관리했고 회의 때마다 당의 은혜를 강조했으며 의사들이 그의 이름을 들으면 목소리를 낮추는 종류의 인물이었다. 그가 나를 직접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작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던 그는 내가 들어오자 문을 닫으라고 했고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 방식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종이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름 아래에 생년월일, 소속, 기, 학력, 파병 이력, 그리고 특이사항 몇 줄이 적혀 있었다. 특이사항 중에는 외모 항목이 있었다. 외모 항목이 있는 서류를 나는 그때 처음 봤다. 정치위원은 말했다. 조직에서 동지를 추천했다고. 특별한 자리라고. 영예로운 일이라고. 나는 그 단어들의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기쁨조. 그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리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존재. 고위 간부들의 연회에 동원되고 최고 지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발되는 여성들의 집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치위원은 나의 침묵을 감사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특별히 선발된 것이라고, 거절은 없다고. 마지막 말을 그는 아주 부드럽게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명확한 협박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손이 떨렸다. 파병지에서 대동맥 옆 파편을 집을 때 떨지 않던 손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복도에 서 있는데 떨렸다. 그날 저녁 나는 밥을 먹지 못했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2시가 넘었다. 파병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다. 전장에서는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이라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방향이 없었다. 국가가, 체제가, 권력이 여성의 몸을 자원으로 분류하고 배치하는 구조 속에서 나는 개인이 아니었다. 외과 의사도 아니었고 파병을 다녀온 의료인도 아니었다. 그냥 얼굴이 반반하고 키가 큰 여자였다. 이틀 뒤 첫 번째 연애 통보가 왔다. 연회장은 내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10개 이상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하얀 천이 깔려 있었으며 음식 냄새가 복도까지 진하게 흘러나왔다. 북한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날 저녁 무엇을 먹었는지 나는 알고 있었고 그 생각이 저 음식 냄새와 겹쳐지면서 속이 뒤집혔다. 나는 지급받은 옷을 입고 있었다. 평소에 입던 수술복이나 병원 유니폼이 아니라 어깨가 드러나고 허리가 조이는 형태의 옷이었다.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 나는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 연회에 모인 여성은 나를 포함해 12명이었다. 대부분은 무표정이었고 일부는 웃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앉을 자리가 없었다. 간부들이 입장하면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드는 역할이었다. 나는 배정된 자리로 갔다. 맞은편에는 군복을 입은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훈장이 4개 달려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가림막도 없었다. 그 눈빛이 내 몸을 훑는 방식은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시선과 구조적으로 같았지만 의미는 정반대였다. 첫 번째 연애는 3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 3시간 동안 웃었다. 강요된 미소였지만 근육을 조절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다. 전장에서 환자가 죽은 직후에도 다음 환자를 위해 표정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처럼 나는 감정을 얼굴에서 분리하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술잔이 비면 채웠고 이름을 불리면 대답했으며 신체에 접촉이 있을 때마다 나는 파병지의 수술대를 떠올렸다. 어디가 잘리고 어디서 피가 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버티는 힘이 되었다. 연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다.
직접적인 계획이 아니었다. 그냥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감각이 전신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내가 의사인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것을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고 파병지에 흔들리는 조명 아래서도 손을 떨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 손을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받아들이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유가 통째로 부정되는 것 같았다. 연애는 2번째, 3번째로 이어졌다. 3번째 연애가 끝난 날 밤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이 손으로 28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대동맥 옆에서 파편을 꺼냈고 하지 절단을 마무리했으며 흉강 출혈을 막았다. 그 손이 오늘 밤 빈 잔을 채우고 훈장 달린 남자의 시선을 견디는 데 쓰였다. 손가락 마디가 새하얗게 굳도록 주먹을 쥐었다. 이 나라에서 여자의 능력은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이 손 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려앉은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구체적인 생각을 했다. 어디로, 어떻게, 언제. 파병지에서 익힌 습관이 발동했다. 감정보다 먼저 분석이 작동했다. 북중 국경은 두만강이 현실적이었고 해산이 고향이라 지형을 알고 있었다. 중국에 들어간 뒤의 루트는 몽골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브로커가 필요했다. 돈이 필요했다. 동행자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했다. 생각이 가지를 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보다 계획이 커졌고 그 계획이 커질수록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연애 주기가 짧아지고 있었다. 처음엔 한 달에 1번이었는데 2번이 되었고 이제 한 달에 3번까지 늘었다. 그리고 담당 간부가 나에게 점점 더 노골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3번째 연애 말미에 그는 나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파병까지 다녀온 의사라는 게 사실이냐고, 그 손이 사람을 살린 손이냐고. 나는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관심이 커진 표정이었다. 나는 병원 동료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렸다. 수년간 같이 수술실에 있었던 선배 간호사가 있었다. 그는 함경북도 출신이었고 가족 중 이미 탈북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넌지시 꺼낸 적이 있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그때 정확히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이제 그 말을 기억에서 꺼낼 때가 됐다.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둘 다 끝이었다. 신중해야 했다. 파편 하나를 잘못 집으면 대동맥이 터지는 것과 같았다. 그 주 목요일 나는 수술 후 탈의실에서 그 선배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냥 가족 중에 탈북한 분이 잘 지내시냐고 물었다. 선배는 잠시 굳었다가 아주 천천히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서 나는 답을 읽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던 30초가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하는 30초였다. 선배의 이름은 최순옥이었고 나보다 11살 위였다. 병원에서 그는 조용한 사람으로 통했다. 회의 시간에도 발언을 아꼈고 정치위원이 사상 강연을 할 때도 맨 뒤에 앉아 노트만 들여다봤다. 하지만 수술실 안에서는 달랐다. 내가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먼저 건넸고 내 손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조명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말보다 손이 빠른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사람을 신뢰했다. 탈의실에서 내가 그 말을 꺼낸 것은 충동이 아니었다. 수개월 동안 그를 관찰한 결과였다. 30초의 침묵이 끝났을 때 순옥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했다. 나도 생각해봤다고. 그 말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한 문장 안에는 수년치의 무게가 압축되어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고 그도 더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 옷을 챙겨 탈의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에게 평소처럼 인사했고 나는 오후 수술 준비를 위해 손을 씻었다. 수도꼭지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고 나는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접촉은 일주일 뒤였다. 순옥이 먼저 기회를 만들었다. 수술 후 기록지를 정리하는 창고에서 그는 내 옆에 서서 서류를 꺼내는 척하며 아주 짧게 말했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뒤적이면서 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파병지에서 훈련된 것이었다. 몸이 흔들려도 손은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다. 그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브로커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는 병원 안에서도 아주 드물게, 아주 조심스럽게 떠도는 종류의 정보였다.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것, 돈이 많이 든다는 것, 중간에 배신당하면 끝이라는 것. 그 세 가지가 내가 아는 전부였다. 순옥에게는 그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다. 그의 언니가 5년 전에 성공했고 그 루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정보의 무게를 가늠했다. 5년이 지난 루트는 변수가 많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로부터 사흘 뒤 네 번째 연애 통보가 왔다. 통보를 받은 날 저녁 나는 숙소 창문으로 평양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이 듬성듬성 켜진 거리, 가끔 지나가는 차량, 멀리 보이는 당 청사의 붉은 조명. 이 도시에서 나는 수석으로 졸업했고 파병을 다녀왔으며 수십 명을 살렸다. 그런데 이 도시는 지금 나를 연회장의 부속품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 분노가 차갑게 가라앉으면서 결심이 되었다. 감정이 식을수록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파편 제거 수술과 같았다. 손이 떨리면 환자가 죽는다. 분노가 손을 흔들게 두면 안 됐다. 나는 순옥에게 연락했다. 만날 시간을 정했다. 브로커를 처음 만난 것은 평양 외곽의 작은 식료품 창고 안이었다. 순옥이 안내한 그 장소는 겉으로 보면 그냥 오래된 구경 창고였고 안으로 들어가면 빈 선반들 사이에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인 공간이 나왔다. 냄새는 곰팡이와 오래된 목재가 뒤섞인 것이었다. 브로커는 50대 초반의 남자였고 눈이 작고 손이 컸으며 말이 빠르지 않았다. 말이 빠르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신뢰감을 줬다. 거짓말을 빨리 하는 사람은 말이 빠르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리 씨라고만 소개했다. 리 씨는 먼저 돈 이야기를 했다. 1인당 3,000달러였다. 중국 입국부터 몽골 국경까지의 비용이 그랬고 몽골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비용은 별도였다. 나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내가 모은 돈은 달러로 환산하면 약 1,200달러였다. 부족했다. 순옥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리 씨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의료기술이 있으면 중국 체류 중에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족 노인들에게 침술이나 간단한 의료 처치를 해주면 현금을 받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었다. 중국 동북부에는 조선족 거주 지역이 많고 병원 접근이 어려운 노인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리 씨가 그것을 이용해 탈북자들의 체류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구조였다. 나는 파병지에서 배운 방식으로 리 씨를 분석했다.
그가 이 일을 돈만을 위해 하는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는지, 그의 말하는 속도, 눈의 방향, 손의 위치를 관찰했다. 결론은 완전히 신뢰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리 씨는 인원을 최대 5명으로 제한했다. 그 이상은 이동 중 발각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했다. 나와 순옥을 포함해 3명을 더 찾아야 했다. 리 씨는 동행자 모집을 우리에게 맡겼다. 단 조건이 있었다. 체력이 되는 사람, 패닉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겠다고 할 사람이 아닌 것. 그 기준은 내가 파병지에서 동료를 선택하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무너뜨린다는 것을 나는 피로 배웠다. 출발 예정은 2달 뒤였다. 2달은 길고 짧았다. 돈을 마련해야 했고 동행자를 찾아야 했으며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척 수술을 계속해야 했다. 그리고 연애는 계속됐다. 담당 간부의 관심이 더 구체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견디면서 2달을 버텨야 했다. 수술대 위의 환자처럼 시간을 버텼다. 마취가 풀리기 전에 수술이 끝나야 한다. 2달 안에 이 도시를 떠나야 했다. 그날 밤 창고를 나오면서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쳤다. 동행자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과정이었다. 잘못 접근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 상대가 보이부에 신고하는 순간 나는 병원에서 끌려나가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나는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먼저 관찰했다. 병원 안에서 탈북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머릿속으로 분류했다. 기준은 3가지였다. 체제에 대한 불만이 직간접적으로 표출된 적이 있는가, 가족 중 탈북자나 행방불명자가 있는가, 그리고 생활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가. 그 기준으로 추린 사람 중에 박미영이 있었다. 26살의 임상검사 기사였고 아버지가 장마당 단속에 걸려 수용소에 간 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눈에 보였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국만 마시는 날이 잦았고 겨울인데 내복이 너무 얇았다. 내가 처음 접근한 것은 간식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그게 몇 번 반복된 뒤에 자연스럽게 같이 앉아 밥을 먹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눈물을 참는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된다고 판단했다. 2번째는 기회란이었다. 31살의 영양사였고 아이가 하나 있었다. 아이 아버지는 5년 전 사망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병원 급식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배급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아이에게 먹일 것을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기회란을 데려가는 것이 옳은지 나는 오래 고민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은 변수였다. 탈출 중에 아이가 울거나 다치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기회란을 남겨두고 가는 것도 나는 할 수 없었다. 그 선택의 무게를 이틀 동안 안고 있다가 나는 결국 그에게 접근했다. 기회란은 내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갈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리 씨에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리 씨는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고 5살이라고 했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됐다고 했다. 조건이 있었다. 이동 중 아이를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국경 횡단 시 아이에게 수면제를 투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기회라는 그 조건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서 조용히 설명했다. 아이가 강을 건너면서 소리를 내면 모두가 죽는다고. 아이를 재우는 것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기애라는 오래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우리는 5명이 되었다. 나, 순옥, 미영, 기애란, 그리고 기애란의 딸 소원이. 소원이는 5살이었고 엄마 손을 절대 놓지 않는 아이였으며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웃었다. 내가 처음 그 아이를 본 것은 기애란의 숙소에서였다. 소원이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다. 그 작은 손이 내 손 위에 올라왔을 때 나는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전신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파편을 집을 때와 같은 감각이었다. 이것은 실패할 수 없는 수술이었다. 출발까지 40일이 남았다. 마지막 연회라는 것을 나는 그날 저녁 이미 알고 있었다. 리 씨와 출발 날짜를 열흘 뒤로 확정한 다음 날이었다. 연회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수술실에서 나오는 중이었고 정치위원이 직접 복도로 나와 통보하는 방식은 처음이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준비하라는 말을 덧붙였을 때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했다. 담당 간부가 이번 연회에서 나를 특정해서 요청했다는 의미였다. 숙소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오른쪽 쇄골 아래 침엽수 문신이 드레스 위로 드러나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나는 그 생각을 거울 속 내 눈에 대고 말했다. 연회장은 그날 유독 뜨거웠다. 사람이 많았고 술이 많이 돌았으며 음악 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나는 배정된 자리로 갔다. 담당 간부는 이미 앉아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훈장이 오늘은 5개였다.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다. 열흘 뒤에 나는 이 도시에 없을 테니까. 간부는 술을 마시면서 내 손목을 잡았다. 그 손이 내 손목을 감쌌을 때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전장에서 대동맥 옆에 손을 집어넣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손이 떨리면 환자가 죽는다. 나는 손을 떨지 않았다. 웃음을 유지했고 고개를 살짝 숙였으며 그의 잔에 술을 채웠다. 그 모든 행위가 연기라는 것을 나만 알았다. 무대 위의 배우는 캐릭터가 아니다. 나는 지금 수술 중이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수술. 연회가 끝날 무렵 간부는 나에게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가 없었다. 나는 웃으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내 목구멍을 통과할 때의 느낌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쓰고 차갑고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차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연회장의 불빛이 뒤에서 사라지는 것을 나는 느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로 열흘이었다. 숙소에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생각을 했다. 해산의 어머니는 내가 평양에 올라온 뒤로 매달 한 번씩 전화를 받았다. 이번 달 전화는 이미 했다. 다음 달에는 전화를 받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는 딸이 연락을 끊은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까? 사고가 났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짐작하고 있을까?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나쁜 짓인지 잘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알면 어머니가 위험해진다. 모르면 어머니가 오래 기다린다. 2가지 중에 더 잔인한 것이 어느 쪽인지 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냥 눈을 감았다. 열흘 뒤 나는 이 침대에 없다. 자정이 지나 평양이 조용해졌을 때 누군가 숙소 문을 두드렸다. 문을 두드린 것은 순옥이었다. 새벽 1시였고 순옥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리 씨한테 연락이 왔다고, 출발을 사흘 앞당겨야 한다고. 나는 방문을 닫고 그의 말을 다시 들었다. 국경 쪽 순찰 일정이 바뀌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리 씨가 잡아둔 국경 통과 타이밍이 사흘 뒤로 좁혀졌다는 것이었다. 열흘이 갑자기 사흘이 됐다. 나는 앉았다. 순옥도 앉았다.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돈이 아직 $500가 부족했고 미영에게는 이틀 뒤에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기회라는 아이의 수면제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 변수가 3개였다. 하지만 리 씨가 타이밍을 말할 때는 그것이 최선이라는 의미라는 것도 알았다. 브로커가 틀린 타이밍을 제안하면 모두가 죽는다. 나는 변수를 하나씩 처리하기로 했다. 돈은 내가 가진 것으로 메웠다. 병원 사물함 안쪽에 숨겨뒀던 비상금을 전부 꺼냈다. 수술 관련 부업으로 모은 것들이었다. 더하면 부족분을 채우고도 약간 남았다. 미영에게는 순옥이 그날 새벽 직접 연락했다. 미영은 처음에는 패닉 상태였지만 순옥이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안정됐다. 기회란의 수면제는 내가 병원 약품 창고에서 해결했다. 외과 처치용 진정제를 소량 빼내는 것이었고 나는 처방 기록을 다른 케이스에 끼워 넣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한 것처럼 몸이 움직였다. 사흘이 시작됐다. 첫째 날은 병원에서 평소처럼 수술을 했다. 오전에 맹장 수술한 건, 오후에 외상 처치 2건. 마지막 수술이 끝나고 나서 나는 수술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소독약 냄새, 금속 트레이, 조명, 찬 공기. 이 방에서 몇 년을 보냈다. 다음에 수술대에 서는 것이 언제일지, 혹은 다시 서게 될지, 그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둘째 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경로로 해산행 야간 기차에 올랐다. 기차 안은 어두웠고 사람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평양의 불빛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다. 5년을 살았던 도시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슬프다는 감각보다는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기차는 북쪽을 향해 달렸다. 창문에 내 얼굴이 반사되어 보였다.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다. 그냥 가는 얼굴이었다. 새벽 4시 기차가 해산에 도착했다. 리 씨가 플랫폼 끝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리 씨 옆에 선 남자는 40대 중반이었고 군인 출신 특유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등이 고닫고 발이 자연스럽게 어깨 너비로 벌어져 있었으며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서 있는 방식이 오랜 훈련에서 나온 것임을 나는 한눈에 알아봤다. 파병지에서 군인들을 수백 명 봤기 때문에 그 자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몸으로 알고 있었다. 리 씨는 그를 향도라고 소개했다. 실제 이름은 아니었다. 국경 지형을 아는 사람이고 이번 횡단에서 길을 안내할 사람이라고 했다. 리 씨는 설명을 짧게 끝냈고 향도는 우리를 한 명씩 훑어봤다. 그 눈이 기애란의 딸 소원이에게서 잠시 멈췄다. 나는 리 씨에게 조용히 물었다. 처음 약속에 없던 사람이라고. 리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국경 순찰 일정이 바뀌면서 지형을 모르면 강에서 길을 잃는다고, 향도가 없으면 건너지 못한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향도를 다시 봤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은 대부분 너무 고정되거나 너무 자주 움직이는데 이 남자의 눈은 그 두 가지 중 어느 쪽도 아니었다. 나는 판단을 보류했다.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해산은 내 고향이었다. 플랫폼을 나서면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쳤다. 해산의 겨울 공기는 평양과 달랐다. 더 날카롭고 더 건조했으며
소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의 집은 여기서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나는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바라보면 발이 그쪽으로 움직일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움직이면 안 됐다. 리 씨는 우리를 외곽의 민가로 안내했다. 낡은 단층 건물이었고 안에는 이미 낡은 담요 몇 장이 깔려 있었다. 전기가 없어서 촛불 2개로 버텼다. 기애라는 소원이를 안고 구석에 앉았고 미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순옥은 내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내일 일정을 확인했다. 리 씨는 우리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쉬고 저녁 10시에 움직인다고 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가 최적이라고 했다. 순찰대가 교대하는 시간이고 기온이 가장 낮아서 강이 얼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강이 얼어있으면 소리 없이 건널 수 있었다. 강이 얼지 않으면 물속을 걸어야 했다. 1월의 두만강 수온은 영하에 가까웠다. 물에 들어가면 다리 감각이 수분 안에 사라지고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며 강 중간에서 움직임이 멈출 수 있었다. 나는 그 가능성을 계산했다. 의사로서 저체온증의 진행 속도를 알고 있었다. 강폭이 얼마인지 향도에게 물었다. 향도는 50m라고 했다. 얼지 않은 물속에서 50m를 건너는 시간은 성인 기준으로 2분에서 4분이었다. 소원이를 안고 건너면 더 길어졌다. 체온 유지를 위해 출발 직전까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했다. 향도는 촛불 옆에 앉아 지도 없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그렸다. 강 이쪽에 갈대밭, 2개 경사, 건너편 중국 쪽의 숲을,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방향을 나는 머릿속에 저장했다. 외워야 했다. 이것이 수술 전 해부도를 외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손이 기억하면 눈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4시간을 잤다. 파병지와 같았다. 갈대밭에 엎드린 것은 밤 12시 40분이었다. 리 씨와 향도가 앞에 섰고 나와 순옥이 가운데, 미영과 기애란과 소원이가 뒤를 따랐다. 우리는 1시간 전부터 이동했고 그 1시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발소리도 최대한 줄였다. 향도가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면 그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겨울 논밭을 가로질러 강변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졌다. 강 냄새가 났다. 차고 비릿한 냄새가 얼굴에 달라붙었다. 갈대밭은 키가 컸고 마른 갈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우리의 발소리를 어느 정도 덮어줬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도 방해했다. 향도는 갈대밭 앞에서 우리를 멈춰 세웠다. 손을 평평하게 펼쳐 낮추는 동작을 했다. 우리는 모두 엎드렸다. 차가운 땅이 배와 가슴에 닿았다. 땅이 얼어 있었고 그 냉기가 코트를 뚫고 들어왔다. 소원이는 기애란이 가슴에 안고 있었고 1시간 전에 투여한 진정제가 이미 작용해서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기애란이 아이 얼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이 보였다. 강이 보였다.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다. 강 중앙부는 검은 물이 흐르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고 강가 쪽은 흰 얼음이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었다. 완전히 얼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향도는 얼음 가장자리를 따라 건너면 물이 허리까지 오지 않는다고 했다. 허벅지 중간까지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체온증 계산을 다시 했다. 허벅지까지 잠기는 수온이 체온을 얼마나 빠르게 빼앗는지, 건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다. 중국 공안이었다. 불빛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향도는 우리에게 납작 엎드리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이미 땅에 붙어 있었지만 더 낮아졌다. 차가운 흙 냄새가 코에 가득 찼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빠르게 뛰었다. 불빛은 강상류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다. 한 개였다가 두 개가 됐다. 두 명이 순찰하고 있었다. 나는 불빛의 이동 속도를 눈으로 쫓으면서 그들이 이 지점 맞은편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다. 약 4분이었다. 향도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1시 5분이었다. 불빛이 상류 쪽으로 사라지기까지 정확히 4분이 걸렸다. 향도가 돌아보면서 손가락 5개를 펼쳤다. 5분 후에 이동한다는 신호였다. 나는 내 뒤를 돌아봤다. 미영은 두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기도를 하는 것 같았다. 기애라는 소원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옥은 나와 눈이 마주쳤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나도 끄덕였다. 5분이 지났다. 향도가 일어섰다. 나도 일어섰다. 강이 20걸음 앞이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북한 땅을 밟는 마지막 걸음이 시작됐다. 그리고 10걸음을 더 옮겼을 때 등 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등 뒤의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2개였다. 리씨가 즉각 손을 들어 우리를 멈춰 세웠고 향도는 돌아서며 어둠을 응시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발소리는 갈대밭 안쪽에서 나고 있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처음에는 분간이 안 됐다. 발소리의 간격이 불규칙했다. 짐승은 보통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인다. 불규칙하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그것도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 향도가 리씨에게 눈짓을 했고 리씨가 갈대 사이로 들어갔다. 30초가 지났다. 나는 그 30초 동안 호흡을 조절했다. 파병지에서 배운 것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호흡이 무너지면 판단이 흐려진다.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는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심박이 내려간다. 갈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리씨가 나왔다. 그의 손에 이끌려 나온 것은 12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덜덜 떨고 있었고 입이 얼어붙은 것처럼 말을 못했다. 리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혼자냐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먼저 건넜고 자신은 놓쳤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우는 것을 참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눈을 봤다.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포기한 눈이 아니었다. 살겠다는 눈이었다. 리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같이 데려가겠다고 했다. 향도는 반대했다. 인원이 늘면 위험하다고. 리씨와 향도가 낮게 다투는 동안 나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외투 안쪽에 손을 넣어 아이의 체온을 확인했다. 저체온증 초기 단계였다. 여기 두고 가면 죽었다. 내가 데려간다고 말했다. 향도가 나를 봤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이를 두고 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외과 의사가 수술대에서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향도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7명이 됐다. 시간을 8분 이상 쓴 것이었다. 향도가 빠르게 강 쪽으로 향했다. 따라가야 했다. 강물은 예상보다 빠르게 차가웠다. 첫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오면서 발가락 감각이 즉각 사라졌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향도가 앞에서 얼음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했고 나는 그 경로 그대로 따랐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그 냉기는 통증에 가까웠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걸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호흡을 유지하면서 발을 들어 올리는 행위에만 집중했다. 강 중앙부는 유속이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이 미끄러웠다. 기애란이 소원이를 두 팔로 들어올린 채 걷고 있었다. 아이의 몸이 수면 위로 올라가 있었지만 기애란의 팔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기애란 쪽으로 이동했다. 소원이의 머리를 아래에서 받쳤다. 기애란과 나 사이에서 아이를 나눠들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다시 손전등 불빛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강변 위가 아니었다. 불빛이 강 쪽을 향하고 있었다. 향도가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고 했다.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내 귀에 칼처럼 꽂혔다. 물이 허리를 지나 배까지 올라오는 지점에서 미영이 발을 헛디뎠다. 몸이 옆으로 쏠렸고 물보라가 튀었다. 순옥이 즉각 미영의 팔을 잡았다. 물 튀기는 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다. 강 건너 불빛이 멈췄다.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 15걸음이 남아 있었다. 중국 땅에 발이 닿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 의지와 무관하게 몸이 내려앉는 것이었다. 수면 아래 있던 다리가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냉기와 피로가 한꺼번에 올라왔다. 나는 손으로 진흙바닥을 짚으면서 쓰러지지 않으려 했고 향도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강변에서 떨어져야 했다.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있었다. 멈추면 안 됐다. 우리는 숲을 안으로 20m를 더 기었다. 덤불이 얼굴을 긁었고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렸으며 기애라는 소원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아이가 깨지 않도록 입을 막으면서 울고 있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어깨가 흔들리는 것만 보였다. 나는 기애란의 등에 손을 얹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말할 상황이 아니었고 말보다 손이 먼저였다. 향도가 인원을 확인했다. 7명 전원이었다. 아이 그 12살짜리 남자아이는 덤불 안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스스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체온을 다시 확인했다. 강을 건너면서 더 내려갔지만 위험한 단계는 아니었다. 나는 내 코트 안쪽에 품고 있던 비닐 봉투를 꺼냈다. 안에 마른 내복 한 벌이 있었다. 비상의료용으로 챙긴 것이었다. 아이에게 입혔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 건너 불빛은 20분 뒤에 사라졌다. 향도는 그 20분 동안 우리를 숲을 안에 완전히 엎드려 있게 했다. 땅이 얼어 있었고 젖은 옷이 냉기를 빠르게 전달했다. 나는 저체온증 증상을 스스로 모니터링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심한 단계는 아니었다. 문제는 미영이었다. 강을 건너면서 발을 헛디뎌 상체까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젖은 정도가 달랐다. 나는 미영의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차가웠다. 순옥이 자기 코트를 벗어 미영에게 덮었다. 불빛이 사라지자 향도가 일어섰다. 여기서 5km를 더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5km. 젖은 옷으로 영하의 새벽을 걸어야 했다.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나무 토막 같았지만 움직였다. 이 정도는 파병지에서도 버텼다. 더 심한 것도 버텼다. 내가 먼저 일어서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섰다. 보호자 역할이 그런 것이었다. 내가 무너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진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5km의 야간 이동은 1시간 반이 걸렸다. 향도가 앞에서 이끌었고 리 씨가 뒤에서 속도를 맞췄다. 중간에 검문이 있는 도로를 2번 건넜는데 2번 모두 향도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빠르게 가로질렀다. 2번째 도로를 건너는 순간 멀리서 차불빛이 보였다. 향도가 손으로 땅을 쳤고 우리는 도로 반대편 도랑으로 뛰어들었다.
차가 지나가는데 2분이 걸렸다. 도랑 안에 냉기는 강물보다 더 정적이었다. 새벽 3시 반, 우리는 작은 농가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면서 조선족 할머니 한 명이 나왔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넓게 열었다. 나는 그 문을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그 온기가 너무 낯설어서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연변의 낮은 조용했지만 안전하지 않았다. 조선족 할머니의 집은 겉으로 보면 그냥 시골 농가였다. 하지만 우리가 안에 있는 한 그 집은 언제든 공안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중국에서 탈북자를 숨겨주는 것은 범죄였다. 할머니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들였다. 나는 처음 이틀 동안 할머니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방향으로 마당을 쓸었다. 불안한 사람의 동작이 아니었다. 이 일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리 씨는 이틀 뒤에 다시 나타났다. 다음 이동까지는 3주가 걸린다고 했다. 몽골 루트가 열리는 시기가 있고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고. 3주 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들키지 않아야 했다. 낮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창문 가까이 가지 않는 것도 원칙이었다. 우리는 방 2개 안에서 3주를 버텨야 했다. 나는 그 제약이 파병지의 의무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좁은 공간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할머니에게 몸이 불편한 곳이 있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무릎이 오래됐다고 결국 말했다. 나는 손으로 슬개골 주위를 촉진했다. 퇴행성 관절염 후기였다. 약이 없었지만 침술 기본 처치와 마사지로 혈류를 개선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30분씩 할머니의 무릎을 만졌다. 5째 되던 날 할머니가 계단을 더 쉽게 오른다고 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안이 됐다. 이 공간 안에서도 나는 의사였다. 리 씨가 한 말이 사실이었다. 동네 조선족 노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조선에서 온 의사가 있다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오래된 외상 후유증. 나는 진단했고 할 수 있는 처치는 했으며 할 수 없는 것은 정직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고맙다며 돈을 놓고 갔다. 그 돈이 모이면서 부족했던 몽골 루트 비용이 채워졌다. 나는 그 과정이 리 씨가 처음부터 설계한 것임을 알았고 그것에 분노하지 않았다. 구조가 작동하는 것이 중요했다. 12살 아이의 이름은 철민이었다. 강에서 건져왔던 그 아이는 부모가 사흘 전에 먼저 건넜고 연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 씨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철민은 기다리는 동안 소원이와 같이 놀았다. 5살짜리와 12살짜리가 좁은 방 안에서 조용히 노는 방식을 찾아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어른들이 긴장을 유지하는 공간에서 아이들만이 현재를 살고 있었다. 16째 날 새벽 리 씨가 문을 두드렸다. 표정이 달랐다. 나는 그 표정에서 무언가가 틀어졌다는 것을 읽었다. 리 씨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공안이 이 구역을 조이고 있다고, 이틀 안에 이동해야 한다고. 3주가 16일로 줄었다. 몽골 루트는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시기였다. 리 씨의 얼굴에서 나는 처음으로 불안을 봤다. 나는 순옥과 눈을 마주쳤다. 순옥이 먼저 일어섰다. 몽골 국경 앞에 선 것은 새벽 11시였고 앞에는 사막이 있었다. 연변에서 내몽골 국경 도시까지 이동하는데 사흘이 걸렸다. 리 씨가 구한 화물차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고 그 사흘 동안
우리는 화물 상자들 사이에 끼어 앉아 어둠 속에서 버텼다. 짐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두만강보다 건조하고 더 깊었으며 차량이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날 때마다 상자들이 흔들리면서 몸에 부딪혔다. 소원이는 기애란의 무릎 위에서 내내 잠들어 있었고 철민은 말없이 두 팔로 무릎을 감싸고 앉아 있었다. 그 자세가 오래된 습관처럼 보였다. 이 아이는 이전에도 이런 상황을 버텨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몽골 국경 도시의 브로커 연결망은 리 씨의 루트와 달랐다. 리 씨는 이 지점에서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몽골 쪽을 담당하는 사람은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 남자였고 이름은 알 수 없었다. 그는 몽골어와 중국어를 섞었었고 우리와는 리 씨가 통역했다. 리 씨가 악수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두만강에서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이었다.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배신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새 안내자는 걸어서 40km라고 했다. 몽골 국경을 넘는 방법은 공식 루트가 아니었다. 국경 철조망이 없는 구간을 찾아 사막을 직접 가로지르는 것이었다. 40km를 밤사이에 걸어야 했다. 평지가 아니었다. 모래와 자갈이 섞인 지형에 바람이 강했으며 기온은 영하 25도였다. 나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일행을 천천히 훑어봤다. 미영은 연변에서 이미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였고 기애라는 소원이를 아는 채로 40km를 걸어야 했다. 철민은 12살이었지만 몸이 작았다. 나는 새 안내자에게 소원이를 번갈아 업자고 했다. 순옥이 먼저 업겠다고 나섰고 내가 그 다음, 철민이 그 다음을 맡겠다고 했다. 철민은 처음에 자신이 할 수 있냐고 물었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출발 전에 나는 모든 사람의 발을 확인했다. 동상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미영이었다. 가진 붕대로 발을 감아줬다. 완전한 처치는 아니었지만 압박이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사막에서의 첫 2시간은 생각보다 걸을만 했다. 지형이 평평한 구간이었고 바람이 옆에서 불어왔지만 정면은 아니었다. 새 안내자는 나침반을 보면서 방향을 잡았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만 걸었다. 하늘에 별이 많았다. 사막의 밤하늘은 평양에서도 해산에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별이 그렇게 많을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이 그렇게 넓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걸으면서 처음으로 실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광대함이 위안이 됐다. 이렇게 넓은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걸어갈 곳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다. 3번째 시간이 시작됐을 때 바람이 바뀌었다. 정면에서 불어오기 시작했다. 모래가 얼굴을 쳤다. 눈을 뜨기가 힘들었고 걸음이 느려졌다. 소원이를 업고 있던 내 등에서 아이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기애란이 즉각 아이를 받아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바람소리가 커서 울음이 멀리 퍼지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 모두의 심박을 올렸다. 기애란이 아이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엄마만 할 수 있는 언어였다. 20분이 지나서 소원이가 잠잠해졌다. 사막을 걷는 5번째 시간, 미영이 쓰러졌다. 무릎이 꺾이면서 모래 위에 그대로 주저앉은 것이었다. 나는 즉각 미영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의식은 있었다.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했다. 동상이 진행되면서 근육 조절이 어려워진 것이었다. 나는 순옥과 함께 미영을 양쪽에서 부축했다. 안내자는 여기서 20km가 더 남았다고 했다. 미영을 부축해서 20km를 더 가야 했다.
나는 미영의 귀에 대고 말했다. 여기까지 왔다고. 조금만 더라고. 미영을 부축해서 걷는 것은 수술보다 체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미영의 몸무게가 내 왼쪽 어깨 전체에 실렸고 발을 들어 올릴 때마다 모래가 발목을 잡아당겼다. 순옥이 반대쪽을 잡고 있었지만 순옥도 이미 한계에 가까웠다. 6시간을 걸어온 몸이었다. 나는 파병지의 원칙을 떠올렸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미영을 두고 가는 것은 역시 할 수 없었다. 선택지가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했다. 철민이 다가왔다. 자신이 미영의 한쪽 짐을 들겠다고 했다. 12살짜리가 배낭을 받아들었고 그것만으로 미영의 무게가 조금 줄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무언가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았다. 이 아이가 두만강 갈대밭에 혼자 남아 있었다면 지금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데려오기를 잘했다는 말을 나는 속으로만 했다. 새벽 4시가 넘었을 때 안내자가 멈췄다. 저 앞에 불빛이 보인다고 했다. 몽골 초소였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지점이 아니었다. 피해야 하는 지점이었다. 안내자는 방향을 틀었고 우리는 초소에서 2km 이상을 우회해야 했다. 미영을 부축한 채로 우회해야 했다. 나는 미영에게 버틸 수 있냐고 물었다. 미영은 대답 대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회하는데 1시간이 더 걸렸다. 그 1시간 동안 소원이가 다시 깼고 기애란이 아이를 안은 채 걸으면서 귓가에 노래를 불러줬다. 소리가 거의 없는 노래였다.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여자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수술실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손을 떨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기애라는 사막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리가 얼어도 멈추지 않고 있었다. 용기의 형태가 다를 뿐이었다. 새벽 5시 반 안내자가 엎드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순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가 어둠 속에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나는 모래에 얼굴을 묻고 숨을 조절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5분이 걸렸다. 5분이 그렇게 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사막에서 배웠다. 일어서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검은 하늘에 어두운 파란색이 섞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었다. 안내자가 손을 들었다. 저기라고 했다. 어둠 속에 건물 윤곽이 보였다. 작은 집이었다. 문이 열렸고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몽골 사람이었다. 우리를 들이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들어오라고만 했다. 나는 문지방을 넘으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다. 사막이 새벽빛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우리가 걸어온 방향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7사람의 발자국이 사막 위에 길게 이어져 있었다. 바람이 불면 곧 사라질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울란바토르에서 방콕까지는 비행기를 탔다. 몽골 유엔 난민 기구에 등록하고 심사를 받고 서류가 나오기까지 3주가 걸렸다. 그 3주 동안 우리는 울란바토르의 작은 숙소에서 지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감각이 오는 시간이었지만 그 감각이 오히려 이상하게 몸을 무너뜨렸다. 긴장이 풀리면서 파병지에서도 연변에서도 사막에서도 나오지 않던 것들이 올라왔다. 나는 숙소 화장실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내서 울었다.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소리를 덮으면서 태국 방콕에는 탈북자들을 위한 임시 쉼터가 있었다. 한국 입국 전에 대기하는 장소였고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지만
처음에는 서로 말이 없었다. 각자의 사연이 너무 무거워서 남의 것을 들을 여유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쉼터에서도 의료 역할을 했다. 탈북 과정에서 생긴 외상, 오래된 감염, 영양 결핍. 처치할 도구가 없었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나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미영의 발은 방콕에서 제대로 치료받았다. 동상 후유증이 남아 있었지만 절단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다. 담당 의료진이 처치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내가 연변에서 붕대를 감아준 것이 최선이었음을 확인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은 것이었다. 미영은 치료를 받으면서 나를 받고 고맙다는 말을 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어색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했을 뿐이었다. 철민의 부모는 울란바토르에서 연결됐다. 리 씨의 연락망을 통해 결국 찾아낸 것이었다. 부모가 철민을 봤을 때의 장면을 나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쉼터 안에서 그 소식이 돌았고 모두가 조용히 기뻐했다. 아이를 강에서 데려온 것이 그 순간 완성됐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자면서 처음으로 파병지의 악몽이 아닌 다른 것을 꿨다. 어머니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이었다. 방콕의 오후는 덥고 밝았다. 북한의 겨울과 완전히 다른 온도와 빛이었다. 그 낯선 따뜻함 속에서 나는 해산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딸이 연락 없이 사라진 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어머니가 혹시 조사를 받거나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머릿속을 통과했고 그때마다 나는 답을 알 수 없어서 더 힘들었다.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자신만이 지는 것이 아니었다. 남겨진 사람도 함께 지고 있었다. 소원이가 내게 그림을 그려줬다. 흰 종이에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사람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고 그 위에 태양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의 그림에서 강이 없었다. 사막이 없었다. 손전등 불빛이 없었다. 태양만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다. 이 아이는 이미 앞을 보고 있었다. 어른들이 뒤를 돌아볼 때 아이는 앞을 그리고 있었다. 한국 출발 날짜가 정해진 것은 방콕 도착 40일 뒤였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이었다. 공항은 밝았고 깨끗했으며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이었다. 자유롭게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이었다. 그 장면이 너무 낯설어서 나는 잠시 멈춰섰다. 뒤에서 기애란이 소원이를 안고 있었고 순옥이 내 팔에 살짝 손을 얹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에 있었다. 공항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다. 한국어였다. 내가 배운 언어였고 내가 쓰던 언어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다른 리듬을 가진 언어였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차이를 좁히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말만이 아니었다. 가게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 것,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 밤에 거리가 밝게 켜져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처음에는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하나원 입소 첫날 밤, 나는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다. 불빛이 많았다. 너무 많아서 눈이 부실 정도였다. 북한의 밤은 어두웠다. 평양조차도 정전이 잦았고 해산은 겨울밤이면 칠흑이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밤은 이렇게 밝았다. 그 밝음이 처음에는 위화감이었고 그 다음엔 슬픔이었으며 그 다음엔 조금씩 안도로 바뀌었다. 어둠이 없는 밤에서 자는 것이 얼마나 다른 느낌인지를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하나원에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가 탈북 경위를 물었고 나는 말했다. 파병까지 다녀온 외과 의사가 기쁨조로 발탁됐다는 부분에서 상담사의 표정이 멈췄다. 나는 그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었다. 숨길 것이 없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왔고 의사를 계속하기 위해 왔으며 어머니를 언젠가 데려오기 위해 왔다. 순옥은 하나원에서 나와 같은 방을 썼다. 어느 날 밤 순옥이 탈의실에서 했던 그 말, 나도 생각해봤다는 그 말이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두 사람이 같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 여러 번 있었다. 말이 없는 밤이 많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같이 건너온 사람과의 침묵은 다른 종류였다. 설명이 필요 없는 침묵이었다. 기애라는 소원이와 함께 하나원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소원이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마다 기애란에게 알려준다고 했다. 아이가 엄마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소원이가 사막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잠들던 것을 떠올렸다. 그 작은 몸이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강을 건넜고 화물차를 탔으며 사막을 가로질렀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몸이었다. 그 몸이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다. 하나원 마지막 날 밤 나는 쇄골 아래 문신을 거울로 봤다. 침엽수 한 그루. 해산의 겨울산을 기억하기 위해 새긴 것이었다. 아무도 꺾지 못하는 것을 몸에 새기고 싶었다. 그 의미가 여전히 유효했다. 아니, 처음보다 더 유효해졌다. 나는 꺾이지 않았다. 기쁨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꺾이지 않았고 두만강을 건넜으며 사막을 걸었고 여기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지금 나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밟는 중이다. 북한의 의사 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병지에서 대동맥엽 파편을 꺼낸 손이었는데 다시 의대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시험 문제를 풀면서 나는 생각을 바꿨다. 이 나라에서 의사가 된다는 것은 북한에서 의사가 됐던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의사가 정치위원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쇄골 아래 침엽수 문신은 이 나라에서도 그대로다. 처음에는 가릴까 생각했다. 한국에서 문신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몰랐고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안했다. 하지만 가리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나를 나에게 해준 것이었다. 파병지에서도 연회장에서도 사막에서도 이 문신은 내 몸에 있었다. 이 나라에서 그것을 지울 이유가 없었다. 아무도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나를 다르게 대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와는 지금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탈북한 사람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어머니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딸이 탈북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었다. 나는 그 선택을 매일 하고 있었다. 연락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계산을 매일 되풀이하면서 그 계산이 맞기를 바라면서 어머니가 건강하기를, 내가 없어진 이유를 언젠가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해 주기를. 순옥은 작년에 결혼했다. 평범한 회사원 남자와 만났고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얻었다. 결혼식에 내가 참석했다. 탈의실에서 30초의 침묵을 나눴던 여자가 흰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울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울었다. 기쁜 것과 안도한 것과 슬픈 것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로 나는 그날 다시 결심했다. 기애란과 소원이는 인천에 산다. 소원이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다. 한국 아이들과 별다를 것 없이 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 수영을 배우고 있다고 기애란이 말했다. 두만강을 건넌 그날 밤 수면제를 맞고 잠들었던 아이가 수영을 배우고 있었다. 물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기애란에게 물었더니 기애란이 웃으면서 말했다. 기억을 못한다고. 나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수술실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잠깐 멈춘다. 소독약 냄새, 금속 트레이, 차가운 공기. 이것은 평양 적십자병원과 같고 파병지 야전 수술대와 같으며 그리고 지금 이 서울의 수술실과 같다. 같은 냄새와 다른 세계. 나는 장갑을 끼고 메스를 들면서 생각한다. 이 손이 살려야 할 사람이 오늘도 저기 누워 있다고. 기쁨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던 날 밤, 이 손이 연회장에서 잔을 채우는데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밤이 결국 이 손이 수술대 위에서 메스를 드는 날을 만들어냈다. 꺾이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나는 몸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 사막을 걷던 그 새벽, 나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버티다 보면 말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 사람들이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나는 수술실에서 메스를 들 때마다 빕니다. 평양의 가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